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그 여의도의 일타 강사로 아주 소문나신 분인데요. 책을 내셨습니다. 스타 강사 사경인 회계사의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저자이신 사경인 회계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워낙 이름이 높으셔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초 지식을 좀 많이 알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책 제목이 참 도발적인데요. 재무제표를 모르면 주식 투자를 절대로 하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그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를 좀 놓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혼란을 많이 겪으시냐면,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을 쌀 때 사야 되냐, 아니면 이게 인기가 붙을 때 사야 되냐. 그렇죠. 소위 말하는 어떤 사람은 주식을 쌀 때 싼 주식을 저평가된 주식을 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모멘텀이 있는 주식, 오히려 싼 걸 샀다가 그 싼 게 배지떡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싼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사람들이 핫한 요새 2020년을 또 주도할 주식들 요새 많이 나오는데 그런 주식을 사야 되냐, 어떤 걸 사야 되냐, 이것들 누구는 싼 걸 사라고 그러고 누구는 인기 있는 걸 사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팔 때도 보면 예를 들어 제가 주식을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한 20%가 빠지는 거예요. 8,000원이 돼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 상태에서 야, 더 사라고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떨어지면 손절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야, 누구 말 들어보니까 싸지면 더 사라고 하니까 더 샀더니 더 떨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야, 쌀 때 떨어질 때 그러면 손절해야겠더라고. 손절했더니 다음날부터 다시 올라가고 그렇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갈팡질팡하면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 네. 이게 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투자의 대가들, 투자 구루라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주식은 쌀 때, 어떤 분들은 모멘텀이 붙을 때, 또 어떤 투자자들은 예를 들어 되게 템플턴 경이나 되게 유명하신 분들은 주식이 떨어졌을 때 손절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또 제시린 모모 같은 사람들은 손절은 무조건 10%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해라. 손절이 투자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사람들이 그들 그 두 부류가 있는데 이게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많이들 모르세요. 우리는 그냥 주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시장에 보면 투자자분들이 있고요. 네. 또 트레이더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식을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들이 있고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있는데 이 두 부류는 주식 시장에 접근하는 거나 거기에서 행동하는 양식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회사 나와가지고 자기가 독립해가지고 뭐 회사를 차린다. 네. 아니면 그래, 치킨집을 한다. 그런데 자기가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돈이 한 2억 정도가 필요한데 자기 돈 1억밖에 없고 1억 정도가 부족하다. 저한테 혹시 투자를 해줄 수 없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투자라는 건 뭐냐면 결국 제가 그 친구한테 내 돈을, 자금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바라는 건 얘가 돈을 벌었을 때 그 치킨집이 이익을 내면 그걸 너랑 나랑 절반씩 나누자. 이게 사실 투자의 본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의 대상에 내 돈을 제공하고 성과를 나누는 거. 근데 트레이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트레이더 분들은 야, 막상 우리가 상장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건 회사에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에 나 삼성전자 주식 한 주 샀다 5만 원 주고 한 주를 사면 투자했다고 하지만 그 5만 원은 삼성전자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앞에 그 주식을 샀던 사람한테 내가 그 권리를 양도받는 대가로 앞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게 되는 건 투자가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들하고 사고 파는 트레이딩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상장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이고, 거기서 시세 차익을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트레이더고요. 그러니까 투자대에 돈을 집어넣고 거기서 나오는 성과를 나누겠다는 사람들은 투자자. 근데 사람들은 이제 둘을 구분을 못 하시고 그냥 같이 보세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뭘 보냐면 내가 투자한 대상의 가치랑 지금 시장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을 비교해서 가치가 가격보다 비싸면, 가격이 가치보다 낮으면 싸다 해서 사고, 이게 올라가면 파는.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쌀 때 사라고 그래요. 근데 트레이더 분들은 어차피 내가 얘한테 사가지고 다음 사람한테 비싸게 넘겨야 되니까 내년에 인기끌 주식들, 소위 말하는 모멘텀이 있는 것들을 사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야, 누구는 싼 걸 사라고 그러고 누구는 인기 있는 걸 사라고 그러고.
그 반대로 또 팔 때도 어떻게 되냐면 투자자분들은 내가 생각했던 가치가 있는데 그것보다 가격이 싸다고 샀는데 거기서 더 떨어지면 더 싸졌으니까 더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트레이더분들은 이게 인기를 끌 거라고 해서 샀는데 내 예상과 달리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뭔가 놓쳤거나 시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빨리 털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둘 다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고 투자자 그렇죠. 입장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걸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은 떨어지면 손절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물타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혼란을 겪게 되는데 만약 투자를 하실 거라면 네. 투자를 하실 거라면 내가 투자하는 대상, 그 대상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렇죠. 제가 아까 내가 친구 간다는 그 치킨집이 닭을 하루에 몇 마리 정도 팔아서 원가 얼마 빼고 나면 얼마 남을 것 같다. 야, 그러면 내가 얘한테 자금을 제공했을 때 어느 정도가 기대가 되는구나. 그게 적혀 있는 게, 그게 이제 투자의 본질이고 그게 적혀 있는 게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그 재무제표를 보고 아, 이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하면 이 정도 이익이 예상되고 그걸 내가 이렇게 수익률이 정도 나오겠구나.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면, 트레이딩을 하겠다면 제가 보기에는 재무제표를 모르셔야 됩니다. 트레이더들은 뭘 보는 거냐면 사람들의 심리나 수급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차트를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급을 보고 이러는데 투자자는 기본이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 회사인지를 보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시장에서 이제 재무제표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매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투자라는 거는 좀 이걸 좀 구태여 나눠 보면 트레이더는 좀 이렇게 단기 투자로 좀 볼 수 있고 이 재무제표를 보는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로 이렇게 좀 보유하는 이렇게 좀 이해해도 될까요? 그게 이제 명확한 분류는 아닌데요. 네. 트레이딩의 원칙은 뭐냐면요. 이게 약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농담 삼아서 그 얘기를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제가 고스톱을 치면 네. 잘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친척들하고 고스톱을 치면 잘 잃지 않는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타짜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그 시골 동네 오락실 뒤가 이렇게 하우스여가지고 네. 그 오락실 갔다가 거기 계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밤새 일하시고 낮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있으니까 꼬마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뭐 마술 같은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와 이거 마술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그걸 하나 가르쳐 줬어요. 그냥 재미삼아서 화투를 섞을 때 한 장을 알 수 있는 방법. 약간 손기술 같은 거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화투를 치면 한 장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판을 칠 때 승률은 제가 이제 48장 중에 한 장을 알면 한 1, 2% 제가 승률이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내가 승률이 52%고 상대방은 48%라면 한 게임을 해가지고는 내가 이길 확률은 그래봤자 뭐 반반인데 근데 이걸 밤새 반복을 하면 결국엔 내 앞에 돈이 다 쌓인다는 거죠. 트레이더들의 원칙은 트레이더는 뭐냐면 그렇게 승률이 52%, 53%가 되는 지점을 찾아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냐면 한 판은 이길 확률이 얼마 안 되지만 어쨌거나 전반 100게임을 하면 내가 두세 게임 더 이기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반복을 하고 플레이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짧게 끊어가지고 여러 게임을 하게 되는 게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보통 단타를 많이 하고 투자자들은 보통 재무제표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성과를 가져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닭집에 내 친구 집에 투자를 했을 때는 그걸 뭐 다음 달에 그냥 친구랑 관계를 끊겠다는 게 아니라 얘랑 오랫동안 같이 가자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는 대부분 장기로 가는 경우가 많고 트레이딩은 대부분 짧게 단타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묻지마 투자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네. 사실 주식을 이렇게 매수하는 분들 가운데서 재무제표 보면서 이렇게 따지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묻지마 투자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저는 제가 정의를 내리길 그 묻지마 투자를 네. 물어보는데 묻지마 투자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네. 다른 사람들한테 그 주변 사람들, 주변 지인들. 사람한테 물어보고 TV에 나온 전문가한테만 물어보고 누구한테 안 묻냐면 스스로한테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진짜 저 사람이 사라고 해서 좋다고 해서 그냥 사지 내 스스로 진짜 이 회사가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스스로 그 회사 물건 파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다 좋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얘기만 듣고 광고만 보고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지는 않잖아요. 후기도 찾아보고 그렇죠. 실제로 여러 것도 보게 돼 있는데 재무제표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광고나
기업 IR 자료는 회사 좋은 얘기, 우리 회사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다 좋은 얘기만 나오지만 재무제표에는 회사가 보이고 싶지 않은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인이 발견했던 회사는 이렇게 숨기고 싶었던 것들까지 다 기재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보기에 진짜 이 회사의 가치 스스로 물었을 때 지금 이 회사의 가격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5만 원인데 한 주의 가치가 5만 원보다 낮냐 비싸냐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판단을 해봤는지 이 과정이 없다면 저는 그걸 묻지마 투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공부를 해서 네. 그런 거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쉽게 생기나요? 아니면 좀 왜냐면 회계를 좀 어렵게 생각이 되니까 예, 그런 질문이 생기네요. 그게 좀 교육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회계하는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일반인들한테 그 질문도 많이 드려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재무제표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대다수 회계사라고 답을 하세요. 예,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좀 잘못된 생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그때 강의를 하다가 다른 질문을 드리는 게 항상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서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겠냐. 사실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은 운전기사, 택시 드라이버 분들이 많이 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저한테 현대차 직원분들이요 이러진 않거든요. 현대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우리 일반인보다 차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근데 그분들이 잘하는 건 뭐 용접이 됐든 디자인이 됐든 차를 만드는 것들을 잘하시는 거고 근데 실제로 운전하고 차를 만드는 기술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회계사들도 뭘 하냐면 재무제표를 운전하는 쪽에 있지 않고 만드는 쪽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에서 품질 검사해 보내듯이 재무제표를 만들지도 않아요. 사실 만드는 건 회사가 만들어서 오고 감사인들은 그걸 봐가지고 야 이게 회사랑 일치하는지 봐서 내보내도 되겠냐 공시해도 되겠냐 이것만 판단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회계사들이 공부하는 것들은 뭐냐면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사람들이 재무제표를 아까 공부한다고 뭘 공부하냐면 운전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만드는 것들을 공부를 하세요. 그러네요, 차변 진짜. 대변을 공부를 하시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용어부터가. 복식북의 원리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복식북의 원리를 알아야지 네가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꼭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네가 운전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용접부터 배워. 용접을 배우고 있으니까 도저히 운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렵고. 사실 자동차를 만들려고 접근하면 그걸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되는데 운전은 지금 국민 대다수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제표도 마찬가지로 그걸 만드는 쪽에서 자꾸 차변 대변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어렵고 와닿지가 않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읽어내는 재무제표를 그냥 읽는 입장에서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야 이 치킨집이 돈이 얼마가 투자돼서 닭을 몇 마리 팔아가지고 근데 원가로 뭐 나가고 임대료 얼마 줬더니 이만큼 남았네. 1억 투자했는데 1년에 1,000만 원 정도 이익이 나네? 야 투자 수익률 한 10% 정도 내는 회사네?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한테 내가 투자를 해도 될 거냐라는 걸 읽어낼 차원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데 자꾸 공부하러 가면 차변대변 얘기가 나오니까 맞아요. 그 회계의 기본 원리서부터 자꾸 공부를 하게 되니까 기본 원리라고 하니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막혀버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예. 예. 그러면 사실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재무제표를 제대로 본 분도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 재무제표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 머릿속에 좀 들어가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자꾸 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월급 받다가 월급쟁이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제가 지지난주에도 어디 가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강의를 기본적으로 드렸는데 가장 빨리 그걸 습득하고 재무제표를 가장 빨리 읽어내신 분이 처음에 누군지 모르게 질문을 드리는데 앞에서 다 맞추고 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알고 봤더니 그 회사 사장님이 앞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회사이다 보니까 이게 맞아 우리 회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너무 맞아 이게 바로 이렇게 보이네 하면서 바로 습득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월급쟁이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냐면 진짜 내가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처음 봐야 될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무제표를 그래도 본다고 하면 뭘 보시냐면요. 손익계산서의 성과를 많이 보세요. 그렇죠.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매출액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이익 얼마나 났냐 여기로 바로 가버리시는데 그건 진짜 결과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예. 갑자기 돈이 툭 해서 이익이 갑자기 툭 떨어지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까 그 치킨집을 할 때도 친구가 자기 돈 1억인데 1억이 부족하다.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저한테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가장 먼저 고민하는 건 자금 조달 쪽.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흔히 옛날 용어로 말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서 자본하고 부채 쪽에 내 돈으로 얼마, 남의 돈으로 얼마 땡겨왔더라. 그 남의 돈은 누구한테 어떤 조건으로 몇 프로로 언제까지 빌린 건지 혹시 다른 조건 같은 것들이 걸려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썼는데 그게 왼쪽에 자산 내역에 그 돈 가지고 2억 가지고 임대료 얼마 주고 기계 얼마 하고 인테리어 하고 나머지 얼마는 운영자금 남겨놓고 그게 왼쪽 자산에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매출은 얼마나 찍고 이익은 얼마나 남겼는지가 손익계산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구조 세 가지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냐 어디에 투자했고 투자 대비 효율은 어떠냐 이익은 얼마나 남겼냐 이 구조로 간다고 보시고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우측, 좌측 그리고 손익계산서로 그런 다음에 꼭 보셔야 될 게 현금 흐름표까지 이어지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이익이 났다고 해서 돈으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익은 났는데 이익보다 돈이 안 들어왔네 하는 경우도 있고 이익은 안 났는데 어디서 돈은 많이 생겼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아가지고 못 받으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현금 흐름표라는 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익은 100억 났는데 현금은 뭐 80억이 들어왔다. 근데 그 80억 가지고 뭐 했는지가 투자로 그중에 50억을 쓰고 예를 들어 30억은 빚 갚는 데 썼다. 아니면 80억 벌었는데 투자가 이번에 200억 필요해가지고 추가로 120억을 이렇게 조달을 추가로 했다. 이게 나오는 게 현금 흐름표까지 같이 연결을 시켜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재무제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네. 그냥 대차대조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보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를 딱 보면은 이게 일목요연하게 딱 이제 그 이해가 되겠네요. 그게 자꾸 숫자로 막 계산을 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냐면 재무제표는 그 일종의 이야기거든요. 네.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 우리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누가 뭘로 얼마 벌었대더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 회사가 자금을 어떻게 땡겨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서 이만큼 벌었구나. 이 회사 돈 잘 버네. 앞으로도 계속 많이 벌겠네. 아니면 이 회사 장사에 돈 하나도 못 버는데 주주 돈만 계속 땡겨가지고 없애버리고 있네.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걸 이제 투자를 하는 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꼭 확인을 해야겠네요. 네, 배우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책에서 저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왜 보통 시장, 주가지수 전체 그 코스피는 올라도 개별 주식 종목에 투자한 분들은 손해봤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도대체 돈을 벌 수 있는 건가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렇게 지수가 가지고 있는 함정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가 지수가 2000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 지수 2000이라는 건 20배가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1980년을 기준 100으로 잡아가지고 2000까지 20배가 올랐다는 건데, 그러면 사실 어떤 시장 평균이 20배가 성장을 했다는 건 그 네. 안에서 노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20배는 자산이 늘어났어야 됐고 최소한 손해는 안 봤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부동산은 한 20배 정도 오르니까 사람들이 충분히 그 안에서 부자가 됐는데 주식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고 보면요. 장기 투자를 안 해서 그런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수 자체 함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좀 극단적인 예로 드는 게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가 내일 아니 오늘 저녁에 상장 폐지가 돼버리면 지수가 얼마나 떨어지겠냐. 그럼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시총의 20% 30% 차지하니까 20% 그러면 2000에서 400에서 500 정도가 떨어질 줄 아시는데 안 떨어져요. 그래요? 이게 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1980년 그때 시총하고 지금 시총을 비교해가지고 거기 때 시총이 100조였는데 지금은 2000조니까 2000포인트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상장 내 주식 수가 다르거든요.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80년대에는 기업이 몇 개 없었고 지금은 많이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 새로 어떤 주식이 종목을 상장을 했는데 그게 무슨 새로 리츠를 만들어서 시총 200조짜리가 상장이 된다. 그럼 단순 비교를 하면 100조에서 2000에 200조가 늘어나 버리니까 걔 때문에 갑자기 지수가 200포인트가 올라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200조짜리 회사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20년 전에 예전에 80년에도 있었던 것처럼 기준 시점에도
그래서 20분의 1을 해가지고 이때 10조짜리 회사였던 것처럼 양쪽에다 이렇게 집어넣게 돼 있고 아, 그래요? 상장 폐지가 되면 양쪽에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회사가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지수가 20배가 올랐다, 2000포인트가 20배가 올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살아남은 애들만 봤을 때 상장 폐지된 애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살아남아 있는 얘들 봤더니 평균 20배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이 매년 두 자릿수 10종목 이상 상장 폐지가 되고 대부분 있거든요. 코스닥 쪽이죠? 코스닥도 있고 코스피도 있고. 아, 그래요? 예. 그게 뭐 3, 40년 지금 주식시장 역사를 모아놓으면 한 7, 800종목 가까이 꽤 많네요. 되거든요. 지금 상장 전체 주식수가 2,000 종목인데 거기에 비해 보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상장 폐지가 됐고 그래서 역으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상패를 피하는 것 그게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역으로 거꾸로 말씀드리면 상장 폐지만 안 당해도 20배가 올랐다. 20배를 평균적으로 수익을 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상장 폐지 관리 종목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피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관리 종목 들어가거나 상장 폐지 되는 것들은 그 조건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재무적으로 숫자가 특정 조건에 미달하는 숫자가 나왔을 때 관리 종목이 편입시키고 상장 폐지를 시키거든요. 뭐 적자를 많이 본다든지 예. 자본 잠식이 됐다든지 연속으로 적자를 낸다거나 자본 잠식을 낸다거나 아니면 뭐 매출액 얼마 이하라거나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 상당수가 재무제표 숫자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100% 피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코스닥에서 4년 연속 영업손실 나면 관리 종목 편입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5년 나면 상장 폐지고 4년 연속이면 관리 종목 들어가는데 근데 이 4년 연속 영업 손실은 하루아침에 터질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3년이 먼저 손실이 난 다음에 4년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3년 연속 영업 손실 난 애들만 내 투자 대상에서 제외를 해도 관리 종목 들어가는 관리 종목 들어가는 그 회사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이 금방 그 조건이거든요. 아, 5년, 4년. 예, 4년 연속 영업 손실인데 그것만 피해버려도 관리 종목 편입되는 종목들의 절반 이상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하시는 게 자꾸 재무제표를 볼 때 부채 비율 뭐 이런 걸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으면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부채 비율이 몇 프로 이상이면 관리 종목에 들어가냐? 우리나라는 그런 조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1000%, 10,000%, 10만 프로가 돼도 그것 때문에 관리 종목 들어가거나 상장 폐지가 되진 않거든요. 사실 그 부채 비율을 누가 보냐는 거냐면 은행이 보는 거예요. 은행이. 기업 평가하기 위해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야, 내 돈 말고 다른 거 갚아야 될 게 얼마나 돼. 이걸 보기 위해서 은행이 보는 건데 실제로 재무제표를 가장 많이 보는 건 은행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은행이 보는 재무제표 보는 방법을 투자자들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그걸 그냥 그대로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뭐 부채 비율 계산하고 유동 비율 계산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투자자가 봐야 될 건 부채 비율, 유동 비율이 아니라 그건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낮아도 관리 종목 들어가는 상장 폐지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4년 연속 영업 손실이면 관리 종목 들어가니까 그걸 먼저 챙겨야 되는데 유동 비율, 부채 비율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봤는데 회사가 3년 연속 영업 손실인지 체크해서 빼내신 분들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이 올해 재무제표면 지난 몇 년치에 대한 그런 그 코멘트가 거기 같이 나오나요? 몇 년째라든가? 그러니까 예전 것까지 따로 봐야 되는 정성이. 자기가 챙겨서 봐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정성이 필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뭐 바람으로는 증권사 HTS를 켜면 예를 들어서 이 회사 3년 연속 영업손실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어느 증권사에서 그런 서비스를 해주곤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량주에 투자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개인들은 왜 그런 주식에 더 그 소위 테마주라든가 네. 혹은 뭐 그 뭐라고 그럴까요? 갑자기 막 이런저런 소문에 의해서 떠오르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 거에 더 인기가 몰릴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 게 그게 왜 우리 귀에 호재가 들어오냐 이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 좋은 돈 되는 뉴스가 왜 되게 나한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상대방 입장에서 제가 생각 못 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강의를 하다가 사람들한테 그걸 여쭤보거든요. 회사 주가가 오르면 사장은 좋을까요? 싫을까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좋겠죠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다시 여쭤봐요. 좋을 일이 뭐가 있죠? 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자기 입장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는 팔 수 있으니까. 주가가 오르면 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올라야 주가가 오르면 다 좋은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자기 입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장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주가가 오르면 내가 팔 게 아닌데 그렇죠. 이건 회장께서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 10만 원으로 오르면 좋다고 팔 것도 아니고 사실 사주 입장에서 팔지 못하는 주식이 가격이 올라서 좋을 일이 뭐가 있냐.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속세 부담 같은 게 높기 때문에 승계 시점이 되면 오히려 주가를 떨어뜨리고 싶어 하지. 그걸 가지고 주가를 뭐 억지로 올리거나 회사 사장 입장에서 자기 회사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뭐 어디 가서 나 이거 뭐 얼마짜리 회사 사장이다 자랑하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겠네요. 근데 왜 호재를 밖으로 흘리냐는 거예요. 사실 호재라는 건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사실 알기 힘든 건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내보낼 때는 물론 야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답답해서 알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달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우리 회사 주식을 좀 사줘라. 팔게. 그런 이유가 있겠네요, 그러면. 필요하니까. 그래서 뭔가 테마를 만들고 뭔가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회사가 지금 자금이 필요한 자금이 어떻게든 그러니까 장사해서 돈을 못 버는 회사들이 회사를 끌고 가는 방법은 주주들 주머니 터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증자하고 뭐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상장사 중에 뭐 되게 재밌는 회사 많습니다. 10년 동안 이익을 한 번도 못 냈는데 지금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 10년 동안 이익이 안 나오고 10년 동안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상장사가 10년 연속 적자나면 상장 폐지가 다 되는 줄 알고 계세요. 네. 아까 5년 정도면 폐지된다고 적자가. 그 규정을 묘하게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업 손실이 계속되면 상장 폐지 관리 종목 되는데 네. 단기 순손실은 계속 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영업 손실이 개별 회사만 영업 이익이 나면 돼요. 뭐냐면 자회사한테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내면 그러면 또 그거 피해갈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후 사정을 봐가지고 이 회사가 제가 책에다가 그 올림픽 기업이라고 리스트를 한번 드렸는데 그 올림픽 기업이라는 게 무슨 올림픽 테마주가 아니라 정확히 4년에 한 번씩 이익을 내요. 무슨 진짜 올림픽인데요? 영업 손실 3년 하고 올림픽 열 때 4년째 이익, 그다음 3년 손실 4년째 이익 이걸 그 4년 적자 피하려고. 정확히 4년에 한 번씩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우리나라 코스닥에 두 자릿수로 표로 하나 나오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예. 좀비 근데 기업들이네요, 그럼 그게. 사람들은 그냥 보고 이제 그런 걸 체크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뭐 모르시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이게 이상한 거죠. 그 4년에 한 번씩 이익을 계속 만들어 간다는 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그 단어를 착각을 하세요. 그 투자 그룹분들이 숫자 재무제표는 그러니까 속임수가 있을 수 있고 숫자를 원하는 대로 조금 비틀 수가 있으니까 믿지 말라. 숫자만 믿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뭘로 오해를 하시냐면 숫자를 믿지 말라는 걸 숫자를 보지 말라고 오해를 하세요. 야 재무제표 믿지 말래.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얘기구나라고. 재무제표를 믿지 말라는 건 보되 있는 그대로 그 숫자를 믿지 말고 앞뒤에 행간을 좀 읽어라. 3년 연속 영업손실 난 회가 4년째 이익을 어떻게든 만들었는데 저게 왜 이익이 나겠는지 어떻게 해서 이익을 만들었는지 이 회사가 이익을 비틀어서 어떻게 냈는지를 보고 나면 사실 제가 이번에 이 책 개정판을 내면서 좀 당황했던 게 초판에 사례로 네. 이렇게 실어놨고 그 말씀을 아세요. 사람들이 이제 사례에 실려있는 애들에 대해서 답을 문제가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친절하게 답은 안 써놓고 자 이게 지금 제가 왜 사례를 이렇게 실어놨겠는지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겠는지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싶어가지고 그 책을 빨리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 하나라도 좀 뜯어보시라고 좀 실어놨었는데 그게 제가 조금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없는 게 실제로 지금 영업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렇죠. 이 회사가 뭔가 뭐 사기를 쳤다 돈을 빼돌렸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근데 전후 사정상 숫자를 봤을 때 이 숫자를 이렇게 만드는 숫자를 확률이 높다는 거였는데 이 책에 있는 사례에 있는 회사가 지난달에 검찰에 그 고발을 당했거든요. 그래요? 검찰 고발한 내용이 제가 책에다 실어놨던 그 숫자였습니다. 그 숫자가 가짜인 거. 분식 회계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가짜 매출을 만들어 가지고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자기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고 4년째 이익을 냈는데 어떻게 냈냐 봤더니 매출의 30%가 갑자기 자회사에 대한 매출. 그래서 자회사한테 30억 정도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냈는데 그럼 그 자회사는 뭐 했냐 가서 보니까 그 자회사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니까 그 자회사는 매출이 0인 회사예요. 아, 그럼 그 물건 팔지도 않고 그냥 끌어안고 있는. 그 회사 재고자산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재고자산에 30억이 그대로 들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뭐 분식을 했다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 두 회사 재무제표를 사례로 실어놓고 얘가 낸 이익이 어떻게 난 이익이었냐 실어놨었는데 최근에 검찰이 고발한 게 그 30억 건이 허위 매출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3년 지나가지고 고발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후 사정을 가지고 앞뒤 맥락을 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3년 연속 영업손실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번에 이익을 내야 될 테니까 그 이익을 내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썼겠구나. 아니면 자본이 부족하면 회사가 또 관리 종목들이나 상세 폐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것들이 호재를 흘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들면 주식을 새로 발행해가지고 자본을 확충해서 장사해서 돈을 못 번 걸 주주들한테 끌어들인 돈으로 이걸 벌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호재를 흘리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게 짧게는 그게 성공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호재를 막 흘리고 억지로 끌고 가다 보니까 야 진짜 사가지고 진짜 주가가 잠깐 오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주도권을 우리가 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 떨어뜨리고 언제 그게 사라져 버릴지. 그래서 이게 결국 그렇게 해서 게임을 하게 되면 이건 제로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지수가 올라가고 주가가 상승하면 그러면 다들 손해날 게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수가 2000이던 게 3000포인트가 되면 야, 다 50%씩 올랐으니까 다 부자 되고 다 좋은 일 아니야? 나쁠 게 뭐가 있어? 이게 어떻게 제로섬이야? 다들 잘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그 트레이더들 눈에는 이게 제로섬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3명이서 같이 친구들하고 고수업을 쳤는데 한 명이 올인나니까 하는 얘기가 야, 꼼짝 마. 그대로 있어. 나 집에 가서 돈 가져올 테니까 그대로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100만 원을 더 가져왔을 때 그럼 이제 판돈이 100만 원 더 늘어가지고 판은 커졌지만 어차피 3명 고수업 치는데 계속 제로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간다, 시총이 늘어난다는 건 판돈이 늘어난다는 개념이긴 하지만 거기 안에서 누가 돈을 따면 누군가 잃게 돼 있고 그래서 세력이 붙어가지고 아니면 테마가 돼가지고 주가가 쭉 올라가면 누군가 거기서 돈을 가져간 만큼 누구는 잃게 돼 있거든요. 근데 누가 그걸 끌어올리고 어떻게 지금 플레이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대다수 사람들은 다 뺏기고 그걸 주도한 소수가 돈을 다 가져가게 돼 있는데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누가 알려준 정보 그게 뭐 되게 호재인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 내가 그 뭐 1, 2%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99% 돈을 잃게 돼 있는데 자꾸 그 사람들은 흘려요. 왜 그러냐면 그 99%의 사람들이 와야지 그 모이는 그렇죠. 만큼 자기가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트레이더의 눈에서 보면 제로섬이고 투자자의 눈에서는 시장이 제로섬은 아닙니다. 투자자는 기업이 성과를 나눠주는 배당을 해가지고 시장에 더 돈을 집어넣어주기 때문에 그 배당만큼 우리가 더 판돈이 늘어나고 우리가 부자가 되니까 장기로 보는 투자자들은 그게 제로섬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보는 트레이더 아니면 그 테마주 이런 것들은 다 제로섬으로 생각해 보시면 야 내가 돈을 따는 만큼 누군가 잃게 돼 있는데 왜 제가 나한테 이걸 가르쳐 주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더 따기 위해서 나를 끌어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참 그 어떻게 보면 말씀 들어보면 어리석은 생각인데 네. 그 1, 2%에 내가 들 것 같은 생각으로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막 주변에 얘기하고 네. 본인이 확신이 없으면 못할 텐데 네. 돈이 걸린 거니까 네. 보통 이건 너무나 좋은 호재가 있고 뭐 이유를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이거는 결국 욕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저도 소위 말하는 그 작전을 하신 분하고 이렇게 연이 닿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전에 뭐 작전을 하셨던 분이 뭐 마지막으로 작전을 한번, 그러니까 예전에 작전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전을 했었는데 뭐 어떻게 아냐면 뭐 어떤 괜찮은 회사 같은 거 당신 회계사고 뭐 이렇게 재무제표 회사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어떤 조건에 적합한 회사를 좀 찾아줄 수 없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들어갔더니 이 작전을 했었는데 한 번은
같이 참가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서 한번 돈을 잃고 크게 잃고 그 다음 한 번 다시 또 작전을 했는데 마지막 한 번이라고 했는데 한 번 실패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폐인처럼 이렇게 계시다가 다시 이제 인생의 마지막 한 번만 하고 멈추겠다 오셨다고 해가지고 봤는데 절대 이게 바깥으로 일반인들한테 이런 정보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작전을 하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 같이 참가를 한다고 해도 종목을 알려주면서 제가 사고 팔지 않아요. 그냥 돈을 아예 믿고 맡겨가지고 거기서 움직이게 창고 하나에서 움직이고 일괄되게 이렇게 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보고 작전이라고 해서 작전인 것 같아가지고 안 들어갔는데 일반인 귀에 그런 호재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방송 지금 듣고 이렇게 계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작전이 옛날보다는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 분명히 많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그분도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작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옛날같이 안 된다고 뭐 하시던데, 근데 소수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이게 세력이 끌고 간다, 뭐 주도주 뭐 이렇게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다수의 주식은 뭐 삼성전자를 세력이 끌고 간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식들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좋고, 또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렇게 해서 세력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이렇게 동전주나 잡주, 시총 뭐 한 2, 300개 안에서 돈을 조달해가지고 움직여버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그런 종목들은 멀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적자 보고 뭐 이렇게 좀 재무제표 안 좋은 그런 기업들은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한 예방책이겠네요. 그 작전에 사용되는 회사들도 대부분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장사해서 돈을 잘 벌고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작전 세력한테 회사를 내놓지 않거든요. 아, 기업주 자체가, 경영자가. 근데 돈을 못 벌고 앞으로 좀 깜깜해 보이니까 그래 나도 그냥 팔아가지고 쟤한테 넘기고 나도 얼마 한몫 챙겨가지고 그냥 떠나자. 한번 봐보세요. 그 작전에 이용됐던 회사들 대부분 뭐냐면 대부분 뭐 지금 뭐 최근에 뭐 저기 뭐 옛날에 우리 유명한 도자기 만들었던 회사 막 그런 회사들도 막 있고 그러는데 한국도자기. 아니면 행남작이나 이런 거 보면 행남작이 되게 유명했었는데 지금 뭐 공장 다 멈추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맞아요.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전들한테 이용당하거나 하는 회사들 보면 숫자가 이미 망가진 회사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어떤 회사가 작전에 들어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숫자가 잘 나가고 좋은 회사는 그러니까 좋은 회사도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확률적으로 훨씬 낮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냥 안전한 우량주 중심으로 그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네요. 결국 욕심인 것 같은 게 뭐냐면 우량주는 좀 지속적이고 좀 꾸준히 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이 되잖아요. 근데 다 급하게 확 오르는 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증권사 직원분들만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가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강의를 하기 시작했던 게 증권사 직원분들 대상으로만 강의를 해도 사실은 강의는 뭐 꽉 찼었고 충분히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한 10년 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게 직원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직원분들이 아, 회계사님처럼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심지어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냐면 나중에 내 돈은 내가 그렇게 투자할 거다. 근데 회계사님처럼 투자해버리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어떤 회사를 보고 가치를 보고 좀 장기로 이렇게 투자하고 이러는데 회계사님처럼 투자를 하면 증권사 다 망한다. 일단 우리는 수수료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래가 자꾸 돼야 되니까 회전이 돼야 되는데 회계사님 샀다고 5년 뒤에 팔지 않냐. 그러면 자기들은 일단 망하고 그러니까 내가 고객한테 당신도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고 심지어 고객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 저는 제가 투자하는 스타일이 한 5년에 한 2배 정도 가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고객한테 이거 사가지고 한 5년 정도 있으면 2배 정도 갈 것 같은데 한번 투자해보시면 어떤가요? 라고 하면 뭐 5년? 연 20 몇 프로?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뭐 상한가 한 번씩 가야지 아, 이 사람이 주식을 좀 아는구나 하고 돈을 맡기지 나한테 돈 맡겨놓고 5년 기다리세요라고 하면 맡기지도 않고 고객도 1년에 수익률이 뭐 3, 40% 나야지 얘가 주식 좀 하는구나 라고 돈을 맡긴다. 근데 그 말이 되게 웃긴 게 전 세계에서 주식을 제일 잘 하시는 분들 수익률이 그러니까 우리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워렌 버핏 수익률이 연 20%거든요. 역사상 최고 펀드라고 했던 게 그 마젤란 펀드. 마젤란 펀드가
수익률이 29% 정도 됩니다. 1년에 29%. 역사상 그러니까 29%인데 10몇 년을 내 가지고 누적 수익률이 2,700%. 27배가 늘었고 워렌 버핏은 20%를 50년 내 가지고 뭐 91만 프로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투자한 기간에 시장 수익률은 15%였거든요. 그러니까 S&P 500이 15% 올 동안 워렌 버핏이 거기다 한 5% 정도 얹어가지고 전 세계 두 번째 부자까지 됐는데,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수익률 한 20% 정도 전 세계. 근데 동네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약 30% 40% 나야지. 숨은 고수. 방향 자체를 아예 잘못 설정하고 계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너무나 이 급작스런 그러니까 말씀하신 상한가 한번 치면 30% 볼지,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매일 상한가 종목이 하루에도 몇 종목씩 계속 발표가 되고 오늘의 상한가가 뭐 날마다 나온 상한가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려요. 그렇게 따지면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로또 당첨자도 매주 한 명씩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 보고 야 로또 사면 내 인생 바꿀 수 있겠구나. 계속 로또 사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로또 사셔가지고 당첨이 되셨는지. 저는 제 인생에 로또가 당첨될 거라고 기대를 안 하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대박 나가지고 제가 잘 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꾸준히 제 목표 수익률이 연 8%거든요, 지금. 아, 낮네요. 사람들이 되게 무섭게 생각을 해서 예. 연 8%면 되게 소박하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강의 중에 연 8%씩 수익 내가지고 계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거든요. 복리로 해서. 사람들 당황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8% 내면 소박하다고 하시는데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8% 이렇게 보여드리는 순간 이게 이렇게 날아가는 걸 다들 확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와, 자기가 평생 모아도 못 먹을 것 같은 돈으로 늘어나 버리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연 8%면 저는 연 8%씩을 목표로 했는데 어쨌거나 그게 한 10년 이상 되니까 뒤에 자릿수가 이렇게 한 자리가 공이 하나 더 붙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러니까 인생 주식을 1년에 30% 40% 먹으려고 하니까 주식이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연 8%만 먹겠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10,000원에 사서 1,800원에 팔겠다 정도니까 야 그러면 1년에 8% 정도 오를 수 있는 우량주라고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8%가 인생을 바꾸거든요. 제가 보기엔. 아, 근데 진짜 말 그대로 30% 40% 실제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좀 그런 문제 있는 주식들이 자꾸 시선이 가는 거네요. 심리가. 그러니까 30% 40% 오른다는 건 반대로 움직일 확률도 되게 높은 건데 근데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고수면 진짜 고수고 진짜 실력이 있으신 분이면 30, 40%까지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력은 없는데 눈높이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노렸다가 오히려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큰 손해를 보고 그래서 주식하면 다시 손목 잘라달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결론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약간 도박 같아서 한 번은 또 이렇게 성공해도 그게 계속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나. 그러니까 사지 않았던 사람은 안 사서 후회가 됐고 샀던 사람도 후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샀던 사람도 후회하는 건 그겁니다. 더 살 걸. 더 샀어야 되는데 왜 내가 소심하게 그것밖에 안 샀을까? 그래서 이렇게 급등급락을 하는 종목들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 성과가 나오더라도 사람 마음이 행복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려는 것도 어떤 뭐 행복하기 위해서고 그런 것들을 바라는 건데 여기에 노출돼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삶 자체에 대해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왕 워렌 버핏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여쭤보면은 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워렌 버핏이 미국이니까 그렇게 투자 성공해서 재벌이 됐지 한국에 왔으면 거지 됐다 쪽박 쳤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국은 뭐 이게 워낙 순환주가 많고 뭐 그래서 그 얘기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역으로 그 말씀하세요. 저는 제가 한국에 태어나는 걸 감사한다고. 나는 미국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나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던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 아까 제가 투자자가 있고 트레이더라고 있다고 그랬는데 네. 누가 돈을 버냐 보면요. 투자자도 돈을 벌고 트레이더도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처럼 유명한 투자자도 있고 뭐 리처드 데니스 같은 뭐 터틀 트레이도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 트레이더들도 돈을 되게 많이 벌어요. 근데 왜 둘 다 투자자도 돈을 벌고 트레이더도 돈을 버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 투자자나 트레이더보다 훨씬 많은 게 제가 이제 그 호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도 호구한테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트레이더도 호구한테 팔고 근데 시장에 이렇게 끝없이 좀 비합리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묻지마 투자를 하는 사람들 돈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묻지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맞냐, 미국에 맞냐? 한국에 훨씬 맞고, 제가 왜 그러냐면 한국 시장 안에서 코스피랑 코스닥, 제가 예전에 계좌를 그 목적에 따라 좀 다르게 운영을 했었는데, 저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코스피 지수가 제가 투자한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가 더 상승을 많이 했는데, 코스닥 쪽이 훨씬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되게 커가지고, 저는 제가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해가지고 뭐 회사 기업 가치보다 싸면 사고 기업 가치 도달하면 팔고 이러는데, 코스피는 이렇게 도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코스닥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어이없이 싼 종목도 많고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훨씬 빨리 이게 회전이 일어나면서 수익률이 훨씬. 그래서 저는 진짜 버핏은 미국에서만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 자체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좋은 시장이니까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저는 한국 시장이 훨씬 매력적이라고, 오히려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국이 좋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지어 미국 시장에 투자할 때도 미국 사람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하나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2008년에 금융위기 왔을 때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투자했던 투자자들 2008년 금융위기에 돈을 많이 잃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투자해서 돈을 많이 잃고 손해를 크게 봤는데, 한국 사람이 그 당시에 미국 주식을 사놨다면 손해가 크지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환율 때문에. 그런 금융위기나 이렇게 올 때는 환율이 소위 말하는 원화가 1,000원 하던 게 1,400원, 1,500원 올라버리니까 달러 베이스로는 평가금액이 떨어졌지만 원화 베이스로는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 얘기를 다른 분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그 미국 배당주 투자 지도라는 책을 쓰신 서승용 씨께서 말씀하시는 거였는데요. 한국 사람이 오히려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까 같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한국 사람은 오히려 그 금융위기나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때,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질 때 대부분 환율은 원화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화가 약세가 돼가지고 원화 평가금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 환을 위험을 해지하지 않고 노출시켜 놓는 게 오히려 더 좋다. 그래서 노출시켜 놓으면 그런 금융위기 때 막상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주식 뭐 절반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원화 금액으로는 20%밖에 안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따져보면 버핏이 미국이니까 성공했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본인이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핑계를 나는 한국 시장에서 태어났다라고 대고 싶어서 나온 얘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자님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한국에서도 가치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는 게 네. 승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실제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고 계신 분들도 주변에 되게 많으시고요. 저 역시도 결과를 계속 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제가 투자를 처음에는 뭐 증권사에서 원래 본업이 회계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투자를 했던 이유는, 아니 진짜 재무제표라는 게 수익에 도움이 되고 투자에 도움이 되면 그렇게 말하는 내가 수익을 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전 재산을 주식에다 넣었던 거고,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목표가 진짜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해가지고도 수익이 나는지. 그래서 일부러 처음에는 무슨 탐방도 가본 적이 없고 차트도 안 보고 재무제표 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판단하고 사가지고 수익이 나냐, 이걸 계속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계좌를 운영했는데, 나중에는 전 재산이 다 주식으로 들어간 게 계속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검증용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재산을 주식으로 분류하겠다 해가지고 주식으로 계속 운영을 했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제가 올해 제주도로 내려가게 되는 이유도 굳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내 생활이 될 정도가 됐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이제 이루신 그렇죠. 거네요. 소위 말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단계에 좀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투자를 했던 게 한국에서 그렇게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했던 게 저는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는 거, 알고 투자하는 거 자체가 가치 투자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렸던데, 진짜 제가 트레이딩을 하겠다면 모르겠는데, 투자를 하겠다면 투자 대상의 가치랑 가격을 비교해 가지고 가격이 가치보다 싸면, 낮으면 사고,
높으면 팔고. 이게 사실 투자라는 게 결국 그거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렇죠. 그래서 싸냐 비싸냐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가치평가가 필요한데 그 가치평가를 하는 도구, 재료는 다 뭐냐면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숫자 가지고 이익 가지고 평가하면 우리가 퍼라는 개념으로 가고요. 뭐 장부 가치 가지고 하면 PBR, 현금흐름을 보면 PCR, 뭐 EV/EBITDA 이런 식으로 매출액 가지고 하면 PSR. 어쨌거나 다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걸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어보면 다들 투자를 한다고 하세요. 네.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뭘 하고 계시냐면 차트를 보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제가 조금 되게 아쉬웠던 게 뭐 가장 많이 팔리는 주식책이라고 국내에 있는 책들이 가보면 투자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차트에 대한 설명을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차트는 누가 쓰는 무기냐면 트레이더들이 쓰는 무기거든요. 트레이더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오고 여기서 심리, 투자 심리란 게 어떨 거냐, 이게 사면 진짜 모멘텀이 생길 거냐, 수급은 어떠냐, 이걸 보기 위해서 트레이더분들이 보는 게 차트인데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서 차트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면서 트레이드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뭘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트레이딩 시장은 제로섬인데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트레이드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못 모르고 차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호구들이 많다. 네. 내가 이쪽에서는 트레이더들이 전문가인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딩은 약간 좀 기울어진 시장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트레이딩은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필요하지만 거래를 자주 하다 보니까 수수료 같은 것들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섭을 밤새 치는데 누가 옆에서 과일 깎아주면서 한 판에 100원씩 떼가면 결국 아침에 보면 걔가 돈 다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트레이딩 시장에서 돈을 떼가는 그러니까 증권사가 사실 돈을 떼가거든요. 증권사가 돈을 떼가는데 그 수수료를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기관 투자자들은 프롭 트레이딩이 수수료를 안 내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이딩 룸에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이게 제로섬인데 누가 하나 따면 누가 하나 잃게 돼 있는데 수수료를 안 내고 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게임을. 나는 수수료를 매번 내고 있는데 그럼 이건 불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트레이더들은 기관 안에서 프롭 트레이딩을 하다가 밖에 나오면 트레이딩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아니까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도 나는 뭐 몇 억 벌던 트레이더였다 이러신 분들도 나와가지고는 트레이딩을 안 하신 경우도 많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이 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게임이고 되게 또 어려운 게임인데 고수들이 하는 게임인데 못 모르고 자기는 투자한다고 하면서 그 고수들 노는 판에 가가지고 밑돈만 계속 대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게 느껴지네요. 이제까지 패턴을 보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도 투자하는 그 스타일을 보니까 딱 말씀하신 그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자신도 뭘 하는지 모르는 오류에 빠져가지고 자기 돈을 그냥 날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꼭 그 생각을 해보셨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 재무제품 숫자를 보기 전에 내가 하는 그 투자라는 것의 본질이 뭔지를 한번 가만히 좀 생각을,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뉴스를 보는 시간보다 책을 보는 시간이 많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뉴스를 보고 이러시는데 저는 사실 투자를 하면서 뉴스를 거의 안 보거든요. TV 자체를 많이 안 봅니다. 많이 안 보고 그 시간에 책을 많이 좀 읽으려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뉴스를 보는 시간보다는 책을 보는 시간이 많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우리 관심이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식의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지, 내가 어떤 식의 투자가 편한지, 나는 어떤 스타일의 투자가 나랑 맞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바라보시고 내가 저렇게 사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트레이딩을 하면서 그 매일매일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조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근데 책에서 그 좋은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재무제표 보는 게 좋은 회사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좋은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고 적어놓은 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좋은 회사를 살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예를 들어 회계사들이 그런 짓 잘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볼 줄 알다 보니까 가가지고 야, 이 회사 진짜 좋더라. 그 재무제표 보고 좋은 회사를 사가지고 망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만수르 투자라고 그러는데 뭐랑 비슷하냐면
내가 가방이 사고 싶으니까 백화점에 가가지고 좋은 가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가방이 어떤 거냐, 그걸 꼼꼼하게 가방의 조건, 좋은 가방의 조건들 다 따져가지고 이게 가장 좋다고 하니까 사버리는 거죠. 가격표를 안 보고. 그래서 제가 그 만수르가 아닌 이상 우리는 보통 가가지고 야, 이 가방 좋다 그러면 가격표 보고 쓱 내려놓는데, 주식도 좋은 주식을 찾고 나면, 좋은 회사를 찾고 나면 가격이 대부분 비쌉니다. 그렇죠. 딱 아니까 여럿이. 초보들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좋은 회사라는 건 누가 보기에도 좋은 회사다 보니까 되게 비싼 가격인데,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가방은 비싼 가방, 싼 가방이 야 200만 원짜리 가방하고 5만 원짜리 가방, 200만 원짜리가 비싸지, 이게 바로 판단이 되는데, 주식은 이게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기 전에 200만 원이었던 게 액면 분할했더니 갑자기 4만 원, 5만 원, 250이던 게 5만 원, 막 이렇게 되는데, 액면 분할하기 전에 250이랑 액면 분할하고 5만 원이 같은 가격이다 보니까 250만 원하고 5만 원이 같은 가격이라고? 뭐가 싸고 뭐가 비싼 거야? 이게 네. 주식수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우니까 가격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좋은 회사만 사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일반 투자자가 보기에 좋은 회사를 찾고 다니면 대부분 비싼 회사를 꼭지를 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차라리 그걸 뭐 역발상 투자라고 막 표현을 하기도 그러지만, 저는 좋은 기업을 먼저 찾지 말고 싼 회사를 먼저 찾아보라고 말씀드려요. 싼 회사. 사실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해서는 공수가, 우리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것을 봐야 되고 많은 것을 확인해야 되고, 근데 대부분 고생하고 고민해서 좋은 회사를 찾았더니 비싸면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싸냐 비싸냐를 먼저 판단하는 건, 싸냐 비싸냐는 자기만의 이제 툴이 필요하긴 한데, 몇 가지 지표나 아니면 저도 이제 제 책에다 제가 쓰는 툴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싼 회사는 좀 빠른 시간 안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싸냐 비싸냐에 대한 판단. 좋은 회사냐는 좀 많이 걸리지만 네. 싼 회사냐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 퍼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 퍼 10 이하만 보겠다, 그러면 그건 바로 퍼가 얼마인지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싼 회사를 먼저 찾고, 근데 이게 쌀 만한 이유가 있는지, 나쁜 게 뭔가 있으니까 싸겠지 했을 때 그게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는지, 문제점을 썩었는지를 골라가지고 이건 싼데 썩었네, 빼야겠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좀 빠르고, 물론 진짜 뭐 법신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싼 회사를 사는 것보다 좋은 회사를, 그러니까 안 좋은 회사를 싸게 사는 것보다 좋은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좋다. 맞는 말인데, 문제는 우리는 좋은 회사를 잘 찾지 못합니다, 사실. 버핏의 눈에는 이 회사가 좋다는 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직 그 경제에 비할 바가 못 되고, 그래서 저도 아직 좋은 회사라는 확신을 갖기에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좋은 회사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싼 회사를. 그래서 사람들 좋은 회사 이렇게 해서 덤비려고 하시는데, 그거 말고 싸냐 비싸냐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안 좋은 회사를 걸러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안 좋은 회사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연속 적자가 어떻고 뭐 이런저런, 그다음에 아이템에 대한 뭐 그런 것들. 가장 뭐 쉽게 하나 말씀드리면, 이익은 나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숫자상으로는 이익이 났는데, 그러니까 뭐 현금 흐름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은 계속 이익이 나고 있는데 현금 흐름표를 따로 만들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에 봐야 되는 게 현금 흐름표니까. 이익은 계속 플러스 나는데 현금 흐름표는 계속 마이너스 는 애들. 뭐 제가 몇 년 전에 그 회사 투자하지 말라고, 그 회사 근처에 있는 증권사 분들한테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회사가 대우조선해양이었거든요. 대우조선해양. 그 사람들은 대우조선해양이 결국 이제 분식으로 결론이 났으니까 분식했는데, 봐라, 대한민국은 재무제표 다 분식해서 숫자를 가짜를 들고 오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투자하냐. 그래서 재무제표는 봐봤자 속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분식 터지기 전에 제가 분명히 뭐 증권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증권사 계신 분들한테 대우조선해양은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우조선해양이 계속해서 1조 4천억 이익을 계속 내고 있는데 4년 연속 영업 현금으로는 마이너스였거든요. 계속해서 조 단위에서 4천억까지 이익을 내고 있는데 돈은 조 단위로 마이너스가 나는 게, 이게 지금 안 맞고 위험하다. 그러니까 분식을 할 때는 손익계산서를 틀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이익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분명히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익을 만들 수는 있지만 현금은 사실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현금은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지만 현금은 진짜 말 그대로 어디서 돈을 가져와야 가져오지 않는 되니까. 이상, 훔쳐오지 않는 이상 이익이라는 건 여러 가지 가정을 뭐 감가상각에 대한 가정, 대손에 대한 가정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 이렇게 가정해 보면 이 정도 이익 난 것 같아라는 가상이지만 현금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은 계속 나오는데 현금은 계속 마이너스라는 건 역으로 어떻게 현금이 계속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너 이익이라는 이 숫자는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 쌓여간다는 건 결국 안 좋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회사가 싸지? 이 회사 가치보다 싼 것 같은데 해서 봤더니 잠깐만 내가 가치 평가를 할 때 이익 가지고 했는데 현금을 보니까 이게 이익은 나지만 돈이 안 들어오는 회사였구나. 얘는 빼야겠다. 이런 식으로 걸러내는 것들. 그래서 필터를 몇 번 걸쳐가지고 남겨가는 것들이 투자할 때는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아까 뭐 PBR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 네. 이제 주식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투자의 기본이라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고 그러면 싸다 비싸다 이 판단을 하려면 가치랑 네. 가격을 비교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가격은 되게 쉽습니다. 가격은 상장 주식은 나와 있으니까 삼성전자 오늘 5만 원 나와 있는데 가치가 얼마냐. 그렇죠. 그래서 이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야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해 볼까 고민하다가 야 기업이라면 결국 이익을 내기 위한 집단이잖아. 그럼 이익을 10,000원 내는 애보다는 20,000원 내는 애가 가치도 높겠지 해가지고 그러면 가치의 척도를 어닝으로 잡자 이익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 프라이스랑 어닝이랑 비율을 따져보자 해서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해가지고 퍼라는 비율을 쓰는 거고요. 네. 아니면 가격하고 가치를 야 재무제표에 장부에 나오잖아. 자산이 100억인데 부채가 60억이라 이 회사의 자본 가치는 40억이라고. 그러면 북밸류가 이 회사의 가치가 되겠네. 얘랑 비교해보자 하면 PBR이 되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 이익이 나더라도 돈이 안 들어오면 이익이 가짜인 회사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익이 아니라 나는 돈 가지고 가치를 평가할래. 그래서 어쨌거나 돈을 많이 가져오는 현금이 많이 들어오는 회사가 나는 가치가 높다고 보겠어 하면 캐시플로우랑 프라이스를 비교하는 PCR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쓰는 지표라는 것들이 뭐 이익도 안 나고 장부 가치도 없고 현금도 없으면 최고로 쓰는 게 뭐 스타트업들 요새 쿠팡 같은 애들 이익은 안 나고 막 이러지만 그렇죠. 매출이 시장 점유율 1등으로 가고 있고 매출이 계속 늘어나느냐 세일즈로 보겠다 PSR 그래서 어쨌거나 가격하고 이 가치 측정에 쓰는 지표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HTS 켜면 나오는 게 다 PER, PCR, PSR 아니면 EV/EBITDA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 프라이스는 시장에서 주지만 지금 좀 전에 제가 이 가치 측정의 지표를 썼던 것들이 전부 어디서 나온 숫자냐면 재무제표에서 이익은 손익계산서, 북밸류는 재무상태표, 캐시플로우는 현금흐름표.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쭉 밸류에이션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기본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책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 네. PER에 대해서 좀 네.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의미라든가 활용법에 대해서 그렇게 좀 강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PER이 뭐 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기업의 본질은 결국 이익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PER, 퍼거든요. 근데 퍼를 볼 때도 조심하실 게 그러니까 퍼는 기본적으로 거기 성장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퍼가 낮다는 건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주당 이익이 한 주에 이익을 1,000원씩 내는데 왜 주가가 3,000원밖에 안 하냐. 그러니까 이익을 1,000원씩 내는 애가 주가가 10,000원이라면 그러니까 퍼를 그렇게 제가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내 본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번 그러니까 퍼가 10이라는 얘기는 이익이 1,000원 나왔는데 주가는 10,000원이라는 얘기고 그럼 내가 10,000원 주고 이 주식을 사면 내 10,000원 투자금을 얻기까지 1,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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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10번 이익이 나야 내 10,000원이 돌아오겠구나. 그래서 퍼가 10이라는 건 투자해서 10년을 기다리면 내 본전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고 퍼가 5라는 건 5년이면 퍼가 2면 10,000원 주고 산 주식이 이익이 주당 이익이 5,000원이니까 2년만 기다려도 들어온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 퍼가 낮을수록 내 투자금의 회수 기간이 짧아지니까 그래서 퍼가 낮은 주식을 사라고 그러는데 근데 야 이익이 5,000원이 나왔는데 왜 주가는 10,000원밖에 안 하지? 반대로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건 야 이게 지금 올해는 이익이 5,000원 났지만 앞으로 이익이 뚝뚝 줄어버릴 거야. 아니면 반대로
야, 이익이 100원밖에 안 나는데 왜 주가는 10,000원이나 하지? 시장이 바보는 아닐 텐데 뭐냐면 얘가 지금은 이익이 100원이지만 내년에는 500원, 그 다음에 2,000원. 빠르게 성장할 회사니까 포도 높게 형성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익대로라면 100원이 10,000원 회수되려면 100년 걸리겠지만 이거 100년까지 안 걸린다. 이게 지금은 100원이지만 내년에 1,000원, 그 다음 3,000원 이익이 급성장하면서 빨리 회수가 될 거다. 그래서 퍼가 지금 높아도 상관없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퍼에는 이 성장이 반영이 안 돼 있다.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는 퍼가 높게 형성되고 성장하지 않을 것 같은 회사는 퍼가 낮게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반영하는 방법이 또 PEGR이라고 있습니다. PEGR. 예. 그래서 뭐 어떤 그 지표는 이 회사 이익 증가율하고 퍼를 A라는 회사는 퍼가 10이고 B는 퍼가 20. 그러면 10인 얘가 저평가인 것 같지만 얘는 이익 증가율이 1년에 5%밖에 증가 안 하는데 얘는 1년에 이익이 20%씩 증가하고 있다. 그럼 퍼는 2배지만 성장률은 얘가 4배니까 오히려 얘가 더 쌀 수 있다. 그래가지고 퍼를 이익 증가율로 나눠버린 비율이 PEGR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PEGR 같은 경우에 그 개념을 처음에 제시를 할 때 1을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쉽냐면요. 이 회사 퍼가 40이다. 퍼가 40이면 되게 높아 보이는데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이 되죠. 그럼에도 이 회사를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 회사 이익이 40%씩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퍼가 40이어도 우리 그렇게 야, 이 회사 퍼가 40 아니야. 이거 IT는 아니면 바이오는 퍼가 40도 높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려면 이 회사의 이익이 40%씩 증가할 수 있는. 이익이 10%씩 증가를 하면 퍼 10이면 괜찮고요. 이익이 5%밖에 증가하지 않는 회사는 퍼 5가 적정하고 퍼 6만 돼도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회사 이익 증가율하고 퍼를 그래서 퍼를 가장 많이 쓰시니까 저는 사실 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요? 가장 많이 쓰는 지표다 보니까 퍼를 가지고 결정하실 거면 최소한 성장률까지도 같이 반영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지표를 제일 잘 활용하세요? 저는 이제 그 퍼라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기본적으로 상대 가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업종 평균 퍼가 10인데 얘는 8이니까 싼 거 저평가다. 같아, 뭐 이런 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업종 평균은 정상이냐는 거예요. 퍼는 항상 뭐랑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야 얘보다 퍼가 낮으니까 싸, 높으니까 비싸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시장 전체가 거품이 껴버리면 그러니까 뭐 제주도 제가 땅을 살 때 처음에 그걸 와이프가 그 땅을 샀다가 제주도에 내려가게 됐었는데 처음에 와이프가 땅을 사고 싶다고 했을 때 뭐였냐면 마침 좀 시세보다 싼 땅이 나왔대요. 사고 싶다고 하는데 그때가 제주도 땅값이 몇 년 사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네네. 그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싼 땅이 진짜 싸냐는 거죠. 그렇죠.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포도 시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걸 찾는데 과연 그게 싼 거냐. 그래서 저는 상대가치 평가보다는 절대가치 평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가 제주도 땅을 산다고 했을 때도 주변 시세보다 싸냐가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 사서 뭐 할 거냐. 뭘 할 거냐. 거기서 이제 어떤 걸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예상되는지. 그래서 거기서 예상되는 수익들을 제가 좀 그때 시장 조사를 좀 해보고 해가지고 따져봤더니 아 은행 이자율보다는 높은데 우리 지금 주식 투자 수익률보다 혹시 좀 낮다. 그래도 하겠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야 이게 지금 시세보다 싸냐 비싸냐를 떠나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아파트 아니면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여기서 난 임대 수익이 1년에 6%씩은 나오더라. 그럼 1년에 6%? 근데 나 은행 가서 지금 3% 빌릴 수 있으니까 야, 그러면 싸네.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절대값으로 계산해내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면 그러면 시세가 어떠냐, 높냐, 낮냐를 떠나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야, 시세가 떨어지든 오르든 앞으로 뭐 제주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든 오르든 나는 내 투자 금액 대비 5%씩 수익을 계속 임대수익으로 받을 수 있으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그러면 시세에 흔들리지도 않고 자기가 절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제주도 부동산까지 잔뜩 올랐는데 거기서 내가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임대를 줘도 내 투자한 대금 대비 임대 수익률이 1%밖에 안 나온다. 그럼 내가 은행에 넣지. 왜 지금 부동산을 왜 사냐. 오히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네. 그러면 절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가치법을
쓰기를 좋아하고 사람들도 절대가치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서 책에다 소개시켜드린 방법이 절대가치법 중에서 절대가치가 사실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어려운데 용어부터가 일단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좀 간략하게 가정도 많고 되게 복잡한데 누구라도 조금 쉽게 좀 몇 분 안에 한번 가치를 좀 산정해 볼 수 없을까 고민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제가 이제 뭐 원래 있던 림이라는 방법을 림이라는 평가 방법을 그 가정들을 좀 단순화시켜가지고 앞에다 S자가 사실 사경인 S인데 스몰이 아니고 그래서 그 S림이라는 방법을 제시를 했던 게 이게 뭐 절대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무기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는 절대가치법을 실제 자기 투자에 활용해 볼 수 있게끔 실용성을 좀 높여가지고 좀 제시를 한번 해드리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가치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길 좀 권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역시 자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작업이겠네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을 판단 내려야죠. 기준이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누가 저한테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고 증권사도 20개 이상 강의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괜찮은 것 같다고 내년에는 어떤 게 잘 나갈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아니 뭐 심지어는 뭐 옛날에는 요새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옛날에는 뭐 내부 정보라고 저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특별히 알려준다고. 특별히 알려준다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뭐 하냐면 그래요 하고 와서 제 툴로 계산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평가 툴로 계산을 해봐가지고 근데 비싸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 귀에 들어온 정보가 있는데 내가 그 피라미드, 정보가 퍼지는 피라미드에 꼭대기에 있는지 말단에 있는지 사실 나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보냐면 이렇게 해서 좋은 호재가 있다고 들었는데 가서 그래? 가치평가를 해봤더니 이미 비싸다? 다 알고 있네. 근데 들어왔는데 아직 싸다? 그럼 이거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고 시장에 반영이 안 됐나 본데? 그래서 호재가 들어와도 남한테 묻지 않고 그래 하면 내가 나한테 이 종목의 가치가 얼마 정도인지 묻고 투자해도 될 것 같은 회사인지 문제점 없는지 살피고 그러고 이제 들어갔던 게 수익률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공부해야겠네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HTS로 그냥 가볍게 클릭 몇 번으로 매수 매도만 눌러도 매매가 되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시고 계좌 열어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뭐 쉽게 또 돈을 뭐 하루 이틀 뭐 한두 달은 또 벌기도 하고 장이 좋으면 또 쉽게 보니까 되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딱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태권도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 그냥 휘둘러 친구들 때려봐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도장에 가서 배우라. 사범한테 배우라 라고 하고 저희 와이프 산후 요가 한다고 하길래 요가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요가 학원에 가서 배우고 우리는 대부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면 어디 가서 이제 배워서 시작을 하는데 주식은 배우지 않고 그냥 다 계좌부터 개설해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예전에 잘못된 그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 트레이더들이 하는 그 가르침을 받아와가지고 배워봤자 안 되더라. 그러니까 트레이딩 시장에는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들어갔다 그 제로섬 시장에서는 박살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정보를 듣고 해야 돼. 남이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잘못된 방향이고 정말 좀 제대로 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길이 있고 그대로 나가는 게 좋다고. 결국은 재미없는 얘기지만 가치 투자, 장기 투자가 답이네요. 개인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본질이 뭔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식의 투자가 답이겠나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결론들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애널리스트의 목표 가격들이 전부 이제 틀리지 않습니까?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오면 요 주식은 뭐 얼마 가야 돼, 얼마.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건가요? 같은 거를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일정 범위 안에 같이 움직이는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조금씩 나긴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인데 누가 10,000원이라고 목표가를 제시한다거나 5만 원인데 20만 원이라고 제시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중국 쪽 열리면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목표가가 다 어떻게 되면 모든 애널리스트 목표가가 그 200만 원까지 다 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목표가가 3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보다 목표가가 1년 사이에 3배가 올라갔는데 오히려 의심이 드는 게 과연 그 애널리스트들이 진짜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 기업이 3배만큼 좋아졌냐. 1년 사이에 3배가 올라갈 때 무슨 일이었었냐면요. 리포트가 한 달이 안 돼가지고 다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난번 리포트보다
목표가를 15% 올렸는데 그 리포트 나온 게 지난번 리포트 발간된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다시 15% 상향을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진짜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 회사가 15%만큼 좋아졌냐. 사실 제가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할 때 사람들께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니까 지금 근무하고 계신 회사 한 달 전보다 몇 프로 좋아진 것 같으시냐고. 회사 안에 계신 분들도 우리 회사가 한 달 전보다 몇 프로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못 할 텐데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회사가 15%가 좋아졌다 30%가 좋아졌다 한 달 사이에? 그렇죠. 근데 그때 15% 30%가 좋아진지는 모르겠지만 15% 30%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아웃레포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목표가도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자기가 제시했던 목표가가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었는데 12만 원 든 주식이 16만 원이 되면 내 목표가 15만 원이었으니까 팔라고 그렇죠. 해야 그게 되는데 신호잖아요, 그게. 근데 현실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은 매도 리포트를 못 내거든요. 그렇죠. 월급쟁이잖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애널리스트를 왜 매수 리포트만 있고 매도 리포트 없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매도 리포트 못 냅니다, 진짜. 그러니까 매도 리포트를 내면 그 사람도 월급쟁이인데 난리가 나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안 좋은 회사에 대해서 안 좋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당장 그 회사 주주들이 네가 매도 리포트 내가 주가 떨어졌다 그러고 또 내가 매도 리포트를 내면 그 회사가 애널리스트들도 이거 분석을 해서 목표가를 쓰고 리포트를 내려면 회사한테 협조를 받아서 회사가 이번에 낸 신제품 반응이 어떤지 내년에 무슨 출시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듣고 써야 되는데 너 저번에 우리가 자료 줬더니 그걸로 우리 회사 팔라고 그랬잖아. 매도 리포트 냈잖아. 앞으로 너한테 자료 못 줘 이렇게 돼버리는데. 협조가 안 되겠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매도 리포트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 목표가보다 현재 주가가 올라가니까 다시 목표가를 수정 2단계를 거쳐가는데 그러면 시장에 있는 모든 애널리스트들 목표가가 오히려 그때는 또 비슷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양하지 않은 리포트가 나오는 게 오히려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상황을 보고 이걸 뭐 좀 긍정적으로 보냐. 현재 지금 과거는 똑같이 보겠지만 미래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보면 다 매수 리포트라는 건 외국계도 매도는 못 하나요? 아니요. 외국계는 그래도 매도 리포트가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돈을 누가 주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 이용자한테 돈을 받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시장을 맞춰도 뭐 얻을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무료 정보처럼. 무료 정보처럼 그냥 서비스, 우리 회사 증권사에서 매매를 하시니까 우리가 서비스로 그냥 공짜로 얹어주는 텀인데 제가 조금 약간 심하게 그런 말씀, 공짜로 얹어주는 거 치고 제대로 된 거 본 적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쌍개비지떡.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를 잘 쓰는 것만 가지고 자기 시장을 만들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매도할 건 매도하라고 그래야지 자기 신뢰가 생기고 그런 리포트들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리포트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풍토가 자리 잡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참 제일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어려운데 이 적정 주가라는 걸 어떻게 산출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아까 그 림을 간단히 설명드릴 때는 아까 그 치킨집 가지고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친구가 지금 치킨집을 차리겠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죠. 내가 지금 얘한테 돈을 투자를 해?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좀 욕심이 있을 거예요. 요구 수익률. 내가 얘한테 투자를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을 내서 얼마 정도 나한테 남겨주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뒤에 100만 원밖에 안 줄 것 같다. 그럼 이게 수익률 1%인데 예. 그러면 내가 그냥 은행에 예금 넣어놓고 1.5% 챙기지 너한테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냐. 넌 투자를 할 때 요구하는 수익률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게 분명히 이제 은행 예금보다 위험하니까 요구 수익률이 좀 높을 거고요. 그래서 나는 투자를 하면서 한 5% 정도만 1년에 5% 정도만 나한테 챙겨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1억에 한 5% 정도 수익을 안겨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 친구가 치킨집을 운영해가지고 5%를 안겨준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 치킨집, 이 지분의 가치는 1억이라고 봅니다. 5% 정도 요구하는데 딱 5%만 해주니까. 근데 만약 얘가 막상 장사를 해봤는데 5% 수익도 안 난다. 4%, 3%밖에 안 난다. 그러면 저는 이건 1억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 했더니 얘가
5%가 아니라 10%, 20%를 낸다. 그러면 실제 1억보다 훨씬 높은 가치. 그래서 남한테 팔 때는 그 이상의 어디 가서 당신 5%만 나와도 만족하지 않냐. 근데 이거 10% 나온다. 그럼 2억 내도 2억 투자해도 수익률은 5%. 나는 1억에 투자했으니까 나한테 수익률 10%지만 당신은 2억을 내도 5%니까 이거 2억에는 팔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회사가 내는 수익률, 이제 자기 자본 대비 ROE라는데 ROE가 요구 수익률보다 높아지면 기업 가치도 높아지고 반대면 낮아지고 여기에 비례해서 움직이는 것도 전 그 방법을 많이 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게 이제 싸게 사야 된다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싸게 사야 되는데 그럼 그 싸게 얼마에 사야 이게 싼 건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개인들이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저는 숫자를 그거 이제 숫자상으로 조금 복잡한 식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가정을 해봅니다. 지금 내가 5%만 나와도 괜찮겠다라고 투자를 했는데 얘가 진짜로 10%를 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요구한 5%보다 높은 수익을 5% 더 내는 이 5%를 초과이익이라고 보고 네. 그래서 그 초과이익이 크면 내 요구 수익을 넘어선 초과이익이 크면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데 근데 이 초과이익이 얼마나 지속될 거냐. 기업이 내고 있는 초과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면 내 요구 수익률 5%인데 그 2배의 이익을 내고 그걸 영원히 낼 수 있어? 그러면 이건 내가 투자한 자금의 2배의 가치가 있겠네. 1억보다 2배인 2억 정도가 적정 가치겠네라고 보는데 근데 영원히 초과이익을 낼 수 있냐는 거죠. 우리 기업의 미래라는 건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냐면 저는 이걸 만약에 얘의 초과이익이 앞으로 10년 만에 사라진다면 그러면 그걸 반영해 보면 가치가 2억까지는 아니고 더 줄어들 거고 만약 얘가 내고 있는 초과이익이 5년 만에 사라진다면 앞으로 5년 지났을 때 뭐 별 볼 일 없는 그냥 한 5% 정도밖에 못 내는 기업이 된다? 그러면 또 나오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싸다고 생각하는 건 얘가 내고 있는 초과이익이 앞으로 5년 안에 사라진다고 봤을 때 나오는 가치 그것보다 싸게 거래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내고 있는 이익이 5년 만에 초과이익이 5년 만에 사라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인데 그것보다 밑에 있다는 거 그러면 이 회사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하더라도 뭐 5년은 버티지 않겠어? 그 5년만 이상 버텨준다면 그것보다 쌌을 때 내 가정이 틀리거나 시장 상황이 내 예상대로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낮은 가격에 샀으니까 나는 어느 정도 안전마진을 확보했다고 보고 그 가격에 사서 제가 팔 때는 그걸 이제 식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간다. 그래서 초기 10년 간다라고 하는 그 가격 정도에 도달하면 한 3분의 1 정도를 팔고요. 시장이 이렇게 미치면 지금 내고 있는 초과이익을 영원히 지속된다고 했을 때 나오는 가치보다도 더 비싸지거든요. 네. 막 달려가거든요. 그러면 이걸 영원히 낸다고 했던 가격에서 한 3분의 1 정도 팔고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봐요. 그러면 이게 진짜 뭐 그대로 쭉쭉쭉 올라가면서 그게 수익을 크게 가져다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좀 접근을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까지 그냥 좀 이렇게 추상적이었던 가치 투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책에서 감사 보고서는 꼭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이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 들어간 요건 중에 감사 의견이 있긴 있습니다. 감사인이 낼 수 있는 의견이 이 회사는 뭐 정확하다고는 말 못하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론짜리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다고는 말 못하고 적정하다. 보통 다 적정 의견 나오지 않나요? 적정 의견이 나가고 근데 적정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상장사의 한 1, 2% 정도가 뭐 부적정, 한정, 의견 거절 뭐 이런 것들이 나갑니다. 근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게 그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을 맞으면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되니까 그래서 감사 의견이 중요하다 해서 감사 의견을 확인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얘기인 게 내가 확인했는데 이 회사 감사 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이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없습니다. 이미 그 의견이 나가는 순간 끝난 거죠.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 심사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감사 의견을 확인하고 할 수 있는 행동은 없어요.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감사 의견이 뭔지 봐야 되라고 얘기하는데 뭔지 내 눈에 보면 이미 늦었고요. 그래서 감사 의견이 부적정, 의견 거절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보셔야 되냐면 감사 의견이 적정인데 뭐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착각하신 게 어떤 거냐면요. 망할 것 같은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가 곧 망할 것 같다. 곧 망할 것 같은 회사가 재무제표를 곧 망한다고 들고 오면 감사하게는 적정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적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회사 재무제표가 이 회사의 상태를 적정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 둘이 일치이기 때문에 좋아요가 아니라 좋아요가 아니고 그러니까 감사히 좋아요 10억 벌면 좋은 회사 뭐 1억 벌면 나쁜 회사 이런 기준이 없거든요. 그냥 뭐냐면 이게 이 회사랑 일치해. 그래서 100억 벌어서 100억 벌었다고 들고 오면 적정. 근데 100억 벌었는데 200억이 벌렸다고 하면 부적정이고 100억 벌었는데 50억밖에 안 벌었다고 거짓말해도 부적정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망할 것 같은 회사가 완전히 망가진 재무제표를 들고 오면 맞아 얘 망할 것 같아 적정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 적정이 일단 좋은 회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근데 감사님 입장에서도 망할 것 같은 회사가 망할 것 같이 들고 온 걸 적정 주면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괜히 나중에 책임질 것 같고. 적정이긴 한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 적정인데 잘 봐라. 뒤에다가 강조사항이라고 자 이런 건 꼭 보십시오 따로. 그래서 감사 의견이 보통 적정입니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 밑에 단 감사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그러니까 망한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망한다고 들고 왔으니까 적정이 나가긴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 거기에 대표적으로 적혀있는 게 뭐가 있냐면 계속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회사가 내년에도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지 거기에 좀 불확실성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무슨 소송에 걸려 있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어떤 옵션을 줘놨는데 그게 만약 행사되면 이 회사한테 큰 손해가 미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걸려가지고 패소하게 되면 몇천억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다가 따로 이건 꼭 보셔라라고 빼놓은 걸 강조사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강조사항이 없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적정인데 강조사항. 그렇군요. 아까 그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적히면 보통 2년 안에 10개 중에 2개 정도는 상장 폐지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폐됐던 거 아까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그게 적혀있던 회사만 피해도 또 상장 폐지 훨씬 많이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요로조로한 그 문제가 있는 요소가 있는 기업들은 다 그냥 제끼고 예. 그 가운데서 싸고 괜찮은 우량주를 찾는 게 가장 속 편하겠네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찾는 건 계속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나쁜 그렇죠. 회사는 감사하게 나쁜 회사고 적혀 있는 것만 걸러내고 이익 나는데 돈 안 드는 애들 걸러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싼 애들 쳐낸 다음에 싼 회사 중에서 나쁜 회사들 걸러내고 남는 애들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보기엔 시장 초과 수익률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이제까지 약간 좀 이해가 좀 덜 됐던 부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명쾌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타강사 상영인 회계사의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이 책을 한 2번 정도는 반복해서 보면서 이게 좀 스터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특히 제 몇 군데 지점이 딱 보이네요. 몇 군데 집중해서 봐야 될 때가. 이렇게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좋은 책 쓰셔서 또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그 같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